또 다른 공화당 장관 출신이 해리스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부시 대통령 당시 법무장관 알베르토 곤잘레스입니다. 백악관 자문이기도 했던 곤잘레스 장관은 트럼프 후보는 권력에 취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권력 남용을 할 캐릭터라고 경고했습니다. 공화당은 지금 트럼프 후보가 토론에서 완패한 것에 낙담하고 데미지 컨트롤 중입니다. 일부는 사회자가 편파적이었다는 등의 핑계거리를 찾지만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과 IT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먹는다는 주장과 거리두기를 합니다. 막상 토론에서 패배한 트럼프 후보는 태도 변화가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잘한 토론이라면서 오늘 아침에는 트럼프가 졌다고 방송한 팍스뉴스 앵커도 비난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토론에서 주장한 IT 이민자가 이웃의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는 루머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IT 이민자가 낸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가 생긴 뒤에 생긴 루머인데 숨진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호소했고 공화당은 멈출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는 내 아이가 백인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분노합니다. 이민자의 애완동물 잡아먹기 루머의 근원지인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 이 스프링필드가 IT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백인들이 하지 않는 일자리를 메우기 위해서고 주지사가 결국 루머가 생긴 원인에 대한 일종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하이오주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한 공화당입니다. 오늘 미국 주요 신문 1면에는 전날 밤 격렬한 토론을 한 민주공화 대선 후보와 바이든 대통령이 9.11 테러 사건 현장을 함께 방문해서 국가적인 단결을 보여준 사진이 실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럼프 지지자가 트럼프 모자를 써달라는 요청에 마가 모자를 썼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폭을 줄어들었다는 뉴스에 이어서 가솔린 값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지금 12%가 싸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직접적인 정책에 의해서 생긴 일은 아니지만 해리스 후보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2024년 대선에 미칠 영향력이 주목됩니다.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다는 인스타그램에 링크한 유권자 등록 사이트에 5시간 동안의 방문객이 한 달 방문객의 10배가 됐습니다. 미국 의사당은 오늘 애완동물의 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글쎄요, 대선 후보 토론을 보신 분들이라면 해리스 후보가 이긴 건 분명하고, 물론 트럼프 후보는 본인이 역사상 가장 잘했다, 크게 이겼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공화당 정치인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트럼프의 완패에 동의를 합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트럼프와 최근에 이제 같이 일을 하기로 한 이 전 후보죠. 인정을 하고 있는데 크리스 크리스티 트럼프 후보에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뉴저지 전 주지사였던 해리스가 덫을 놓고 트럼프는 자신이 토론에서 해야지 되는 말을 하지 못하고 모든 구멍 속에서 토끼를 쫓아다녔다. 덫에 이제 완전히 걸려버렸다는 얘기고요. 박스의 분석가 브리톰 실수하지 말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지 말고 트럼프가 나쁜 밤을 보낸 게 사실이다. 이제 지금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6,7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봤고, 그럼 바이든이 사퇴하게 된 그 토론을 5,100만 명이 봤으니까 그때보다 30% 이상 많이 봤다는 얘기 아닌가요? 6,700만 명, 5,100만 명 정도니까요. 크리스 월러스라는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보수나 진보 측에서 다 존중하는 그 저널리스트였죠. 팍스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CNN으로 갔지만 그날 밤 트럼프는 늙어 보였다. 늙어 보였다는 얘기가 여러 가지 의미가 되잖아요. 순발력이라든가 그 모든 것.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그 토론 자체가 해리스 후보에게 완벽한 밤은 아니었습니다. 해리스 후보도 질문에 대한 답을 무시한 적이 많고 본인이 곤란한 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제 하도 토론이 이제
관심이 많아서 처음 보신 분들이 무척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원래요, 이 대선 후보 토론회나 정치 그 후보들 토론회에서는 뭔가 사회자가 어떤 질문을 줄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저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답하기 곤란하면 이렇게 가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하는데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이번에는 오히려 저는 조금 덜했던 것 같은데 그냥 던지는 질문마다 다 엉뚱한 다른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그 비율은 트럼프 후보가 많았지만 대체적으로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죠. 그리고 뭐 생뚱맞은 것을 끌어들인다기보다는 그냥 대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4년 전보다 첫 번째 질문이었잖아요. 해리스 후보에게 무척 나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경기가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과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떠한 것을 한다 하고 미래를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뭐 사람들이 좀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토론 시간이 한정돼 있고 더군다나 이번 그 토론은 그 ABC에 이 사람들은 뭐 어피니언 리더가 아니라 저널리스트잖아요. 두 사람 다 베테랑 저널리스트들입니다. 저널리스트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마 굉장히 사명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토론이 첫 번째이지만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직감 비슷한 것을 했을 수도 있고 안전장치로 모든 질문을 다 넣었잖아요. 경제부터 이스라엘, 하마스까지 전부 다 집어넣는데 의사당, 뭐 부정선거 등등 해서 집어넣으니까 어떤 것은 일일이 반박을 하고 팔로업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이번 토론에서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은 ABC가 굉장히 편파적이었다. 왜 트럼프에게만 팔로업 질문을 하고 이 해리스에게는 하지 않고 트럼프 것만 또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냐 했는데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것은 ABC 그 앵커들이 트럼프에게 5분 시간을 더 줬잖아요. 그냥 계산 안 하고 주는 게 아닙니다. 후보들도요, 앞에 보면은 크게 이제 전광판처럼 생겨서 본인의 2분 동안에 얼만큼을 했는지 50초, 10초, 5초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트럼프 후보가 번번이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트럼프 후보가 말할 때는 마이크가 꺼졌다가 올라간 게 있잖아요. 그건 사회자 재량으로 올려준 겁니다. 올려줘서 트럼프에게 5분을 더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해리스 후보가 한 것에 대해서는 또 팩트 체크를 안 했다고 하는데 해리스 후보는 뭐 고양이 쥐를 먹는다. 임신 9개월이 되는데도 그 낙태를 허락한다. 이 정도의 꼭 거기서 이렇게 해야지 될 만한 그런 말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화당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특히 정치인들이 너무 잘 아니까 정치인들도 그렇고 아마 그날 밤 뭐 CNN이나 팍스나 모든 데서 다 이걸 중계를 했잖아요. 그 중계를 팍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팍스에 나와서 그 커멘트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이 이건 트럼프의 완패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조건을 활용하는 건 둘이 똑같은 겁니다. 어떤 애매한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 그 사이에서 카멜라 해리스는 트럼프보다 5분 시간을 덜 가졌으면서 뭐 37분 대 43분 이 정도 되잖아요. 덜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트럼프를 공격하는데 썼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에게도 제가 앞서 완벽한 밤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리스 후보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본인에 대해서 알려야지만 무당파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해리스에게 투표를 해도 되겠어 하는 안심시킬 수 있는 시간을 그 트럼프 후보에게 많이 쓴 거죠. 뭐 37분 가운데 17분 정도를 트럼프를 공격했고 트럼프는 한 43분 가운데 12분을 해리스를 공격을 했으니까요. 해서 해리스 후보에게도 완벽하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에게 더 훨씬 나쁜 밤이었고 maybe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크리스 월러스가 트럼프가 늙어 보였다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제일 잘한 순간은 맨 마지막 2분 스테이트먼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스테이트먼트를
동전 던지기를 해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좋잖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도 그 준비한 내용에 뭔가를 첨가를 한다던가 바꿀 수도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트럼프 후보의 마지막 스테이트먼트는 그거였습니다. 아니 그래서 3년 반 동안 뭘 했는데 뭘 해서 잘한 게 없잖아? 인플레이션은 어떻고 뭐 경제 뭐 국경 문제 뭘 했는데 또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후보는 사실 처음부터 그쪽으로 설정을 하고 가져갔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다 끝나버린 뒤잖아요. 끝나버린 뒤였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그건 이제 준비한 스테이트먼트였겠죠. 냉정하게 그렇게 했고 해리스 후보도 완전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 그러나 잘 빠져나갔습니다. 왜 입장이 바뀌었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의 가치가 바뀐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 후보가 말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원래 말을 카멜라 해리스가 조금 트럼프보다 느리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1분에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190개 정도 단어를 쓰면 카멜라 해리스는 한 160개 정도의 단어를 쓰고 그러면서도 트럼프를 덫을 놓고 미끼를 놓고 그 덫 속에 빠지게 하고 미끼에 걸려들게 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트럼프가 약해 보인 것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토론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뭐 50 며칠이 남아 있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도 3번 다 토론에서 이겼지만 졌고 그런데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토론에서 이기고도 진 것에 대해서는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께서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뭐 그분이 꼭 저한테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뭐라고 얘기하면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힐러리 클린턴 때는 8년 동안 오바마라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좀 그 현 정권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국무부의 여러 가지 문제 뭐 힐러리 클린턴의 뭐 이메일 스캔들 등등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역시 변화를 원하는데 바이든으로부터의 변화 트럼프도 거기에 대해서는 변화를 추구하는 호프라고 보기에는 좀 밝음보다는 어두움이 많으니까 해리스가 지금 선택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어쨌든 토론을 한번 했다고 이것으로 대통령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추세 자체는 지금 증권시장에서나 아니면 뭔가 이게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해리스 쪽으로 조금 더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트럼프가 아무리 그날 토론을 못했어도 트럼프 지지자층에서는 단 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을 겁니다. 단 한 명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또 열심히 해리스와 트럼프가 이제 중도층 7개의 경합주에서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뭐 0.0 몇 퍼센트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겨냥을 해서 해야지 되는데 오늘 아침에 그 더 힐을 보면은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후보와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전반적으로는 우리 당이 대통령이 되는 거 좋지만 잘못하다가는 이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내가 지지를 했다간 나도 이상해질 것 같기도 하고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이거 정말 우리가 의석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못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런 염려도 되고 해서 이제 빠지는데 제일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 이 트럼프와 거리두기를 하는 것 2가지 이슈입니다. 이제 공화당도 다 인정을 합니다. 아주 그냥 그 못된 사이트 같은 것을 보고 거기에 길들여진 많은 분들이나 그걸 모르고 계시지 트럼프가 주장한 것 2가지를 특히 싫어하는데 뭐냐면 하나는 부정선거였다고 여전히 주장한다는 거. 그리고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 사회자가 물어보는데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도 어쨌든 어느 한 부분이라도 후회하는 게 있습니까? 했을 때 후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거기서 이제 딱 거리를 두게 하고 부정선거 아니다. 심지어 공화당의 어떤 의원들은 그건 헌법적으로 바이든이 대통령이 맞다라고도 아주 노골적으로 어제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트럼프 후보에게 별로 유리한 것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하이오주 스프링스필드에 있는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여기에 대해서도 팩트체크를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그 행정 매니저와 ABC가 확인을 한 결과 그런 것은 확인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텔레비전에도 얼마나 많은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팍스 텔레비전 보세요. 이민자는 다 괴물이에요. 에브리데이 팍스에서 보도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
그런 것 자체도 그렇고 대통령 후보가 나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증거를 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또 이민자로서 또 미국의 어떤 사회적인 면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트럼프 후보가 왜 당신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였죠. 질문 답변 회피용이었죠. 왜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포괄적인 국경안 같은 것을 공화당이 평소에 원했던 것보다도 더 좋게 만들었는데도 그걸 거부하라고 의원들에게 했습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질문하진 않았어요. 의원들에게 전화 걸어서 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 전에 카멜라 해리스가 트럼프 요즘 랠리 가면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런 얘기 들어서 이미 화가 났잖아요. 막 눈에서 정말 화가 났다는 표현이 그대로 나올 그럴 정도로. 그리고는 막 개와 고양이를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의원들이 반응을 하거든요. 제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몇몇 의원은 이름을 조금 들어드리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지금 경합주입니다. 탐 틸리스 상원의원, 마음을 정하지 않은 우리 주의 유권자는 해리스 쪽으로 갔을 겁니다. 특히 여성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트럼프 후보가 일단 진 건데 너무나 그 자문이나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다. 전문가들은요. 캠페인에는 JD 벤스 부통령 후보 심지어 하원 법사위원회도 본인들의 그 무슨 X 어카운트에서 이런 내용 개와 고양이 잡아먹는데 트럼프가 다 구하고 다닌다. 뒤에는 막 흑인들이 와요. IT 이민자들이. 그런 것을 올린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토론 담당자들은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토론 담당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뜻만 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말을 이 후보는 듣지 않는구나.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역시 레드 스테이트죠. 제임스 랭크포드 의원은 뭐 사회자를 약간 비난도 했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이 해리스가 놓아놓은 덫에 자발적으로 걸리고 던져놓은 미끼를 자발적으로 낚아챈 것은 트럼프이다. 남을 비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린지 그레이엄요. 많은 미국의 매체에서 린지 그레이엄은 아첨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트럼프에게 아첨하는 정치인. 이 트럼프가 국경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모기지 이자율이 본인이 대통령이었을 때 3% 미만이었다는 것. 그게 오바마가 해놓은 것을 열매를 따서 먹었건 어쨌든 그 당시에 그리고 아랍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에브라함 어콜드 같은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를 했어야지 된다. 뭐 랠리 사이즈가 어떻고 역사적으로 제일 크고 지금 그 근본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생활비가 올라서 힘들어서 그런 사람들인데 왜 트럼프가 그걸 못하지? maybe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 월러스 같은 사람이 트럼프가 늙어 보였다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적재적소에 찾아서 해리스를 공격을 해야지 되는데 본인이 공격을 당해서 완전히 지금 현직 의원처럼 돼버렸으니까 현직 대통령처럼 돼버렸으니까 플로리다주의 릭 스캇 연방 상원의원 트럼프와 엄청 친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지금 선거에서 그다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쫙 합니다. 아예 IT 이민자에 대해서 이 플로리다에도 IT 이민자들이 많잖아요. 나는 IT 이민자들과 너무 잘 지내고 있다. 우리 오피스에도 당연히 IT 이민자가 일하고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나는 교회를 가고 그리고 특히 나는 이 얘기가 싫다. 부정선거라고 트럼프가 주장을 했고 그리고 선거가 도둑 맞았다고 한 거. 그게 바로 바이든이 헌법에 따라서 선출된 대통령이었다. 이 얘기를 릭 스캇 플로리다주의 상원 의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리자 머코우스키처럼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메인주의 연방 공화당 중도 성향의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트럼프에게 최고의 전역이 아니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토론에 오히려 트럼프는 추가 토론을 해서 이걸 다시 만회한다기보다는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해리스를 무찌를 능력이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그 기질 자체가 이게 이제 또 더군다나 트럼프 후보가 유색 인종을 너무 싫어하는데 여자들도
깡그리 무시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네스티하다고 하잖아요. 남자에겐 쓰지 않는 네스티라는 단어를 네스티 워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스티 맨이라고 하는 걸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로부터 네스티 워먼 소리를 듣고도 보수적인 사람들은 또 트럼프를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성향이나 이런 것에 따르면 여자도 싫어하고 유색인종도 싫어하는데 완전히 유색인종 여자에게 본인이 밟혀버린 밤이잖아요. 굉장히 그 트럼프 후보로서는 완전히 너무너무 당혹스럽고 그 나중에 이제 연단에서 내려갈 때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 토론 내가 어떻게 했다고 마지막엔 생각을 한 거겠죠. 그 표정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이 해리스하고는 안 되겠다. 이 추가 토론은 하지 말아야지 되겠다. 너무나 본능과 직감을 따라서 하고 다른 그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아무튼 많이 있다는 거고요. 또 다른 장관 출신이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 것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될 줄 몰랐네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 이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 나라 공동 후원입니다. 네, 잠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전해드려야지 될 텐데요. 하나 제가 여기서 딱 마무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에 이 어차피가 아니라 어쨌든 정치 뉴스를 많이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 꼭 미국의 정치다. 뭐 이것을 넘어서 사실은 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이고 또 오늘의 미국을 미국에서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 지역에서 전부 보고 듣고 계시는데 현대사잖아요. 이러한 역사가 없었고 물론 모든 역사는 새로 쓰여지는 역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역사책 읽으시듯이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트럼프 그 후보가 닐 카부토 그 팍스의 이 그 앵커를 비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하게 해리스 후보에게 토론에서 졌다.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지 되는데 이걸 이제 넘어야죠. 왜냐하면 이 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6,700만 명이나 봤다고 하니까 6,700만 명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리스 후보 측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그 표정 자체가 어떤 데 막 화난 것도 있었고 어떻게 좀 먼 산을 바라보는 것 같은 표정도 있었고 아주 굉장히 활기차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이미 그 비디오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전쟁을 해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지 되는데 박스에서 이제 그 앵커 그 닐 카부토를 트럼프 후보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팍스의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 그런 앵커인 닐 카부터 정말 텔레비전에서 최악의 앵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본인이 큰 차이로 졌다 이건 분명하게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져서 네가 못했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박스 뭐 이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이 박스에서 뭐 완전히 셔네니티 색깔 이런 색깔은 아닌 사람이긴 하지만 경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그 좋게 그 사람들에게 알려서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트럼프의 그 관세라는 것이 저는 여기까지는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하나를 더 이제 붙이자면은 관세라는 게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관세가 되고 나면은 물건값이 비싸지죠. 관세를 붙이면 그 관세를 트럼프는 지금도 그 나라에서 문다고 하지만 중국에서 물건을 60%를 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물건들이 상당수가 중국 물건인데 그거 다 우리가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중국은 가만히 있나요? 전에도 트럼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산 와인을 뭐 관세를 얼만큼 붙이고 영국산 물건을 이렇게 한다고 할 때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역시 미국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붙였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미국 사람들이 또
이제 뭐 수입업자들이 또 저쪽에서 내야 되고 그럼 이쪽에서 역시 이중으로 마찬가지거든요. 당하기만 하진 않잖아요. 그게 이제 관세를 올린다는 것은 물건값을 올려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럼 중국 물건도 60%나 올려서 비싸 놓으면 그럼 미국 물건을 사지 하는데 그럼 소비자들이 너무 힘들고 또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막 해왔던 그런 사람들은 중국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또 취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관세라는 것들이 없고 자유무역이 되면서 자유무역 자체도 마이너스 되는 것도 많지만 그래 너희가 잘하는 거 너희가 하고 너희가 잘하는 거 너희가 해서 더 싸게 노동력이 필요한 국가 인도, 중국, 무슨 뭐 방글라데시, 베트남, 뭐 멕시코 이런 데서 다 옷감이라든가 학용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고 미국이 대신에 중공업 기계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팔고 주고 이게 이제 세계화잖아요. 근데 물론 그걸 균형 있게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한다던가 이렇게 시간을 쓰면 좋은데 트럼프가 해리스에게 분명하게 결정적으로 졌다 이렇게 말했다고 뭐 본인에게 항상 좋은 말 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좀 듣기 따가운 말 해주면 따갑다. 이것은 트럼프 후보를 지금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고쳐지지 않는다. 전에는 바이든이라는 트럼프보다 늙었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더 늙은 사람, 별로 대처도 하지 않고 대처를 할 순발력 같은 것이 해리스 후보는 너무 순발력이 좋잖아요. 그런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활기라도 있네. 바이든과 비교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 번 토론을 해보니까 해리스와 비교하니까 트럼프의 단점이 너무 드러나는 겁니다. 너무 유치하다. 토론할 때도 뭐 개 고양이 얘기를 하질 않느냐. 내 사이즈가 크다고 하질 않느냐. 이런 것을 볼 때 오히려 해리스가 훨씬 대통령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지만 대통령스러웠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팍스라든가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 후보가 받아들여야지 되잖아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폴리티코를 보니까 그 알베르토 곤잘레스라는 부시 시절에 법무장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다고 어피니언을 보냈는데 대통령의 캐릭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후보 법 기소됐고 유죄 판결 받았고 또 판단력도 자격 미달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더군다나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었을 때 공적으로 한 일은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해준 이 형편에 법치에 대해서 가장 그 중요한 위협적인 인물이 트럼프는 될 수 있는 사람이다.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그럴 능력이 없고 본인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되니까 자제력이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 대통령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국가 기관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것이 스스로의 권력을 스스로 좀 남용하지 않도록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 견제 수단이 되는데 트럼프 후보는 그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권력이 굉장히 대통령 권력만 강해지고 다른 것은 다 흐물어진다는 모든 경우에 트럼프가 권력을 어떤 대통령의 그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운영할 가능성이 무척 낮아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을 할 것이고 미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것이다. 1월 6일 의사당 폭동을 선동한 역할을 한 그런 대통령이 완전히 그게 이제 노골적인 권력 남용의 사례라고 전 법무장관, 공화당 법무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연방 대법원이 면책 특권까지 딱 씌워줬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당시에 방위군 배치하는 것을 안 했고 그렇게 해야지 의사당과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상징인과 생명도 보호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게 본인의 이익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날을 뷰티풀 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인질이다. 저 사람들 내가 선출되면 유죄 판결 받은 인질을 사면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 폭도들이 트럼프를 위해서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 공화당 법무장관이 개인적인 또는 재정적인 이유로 그는 트럼프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도울 것이다. 뭐 엄청나게 많이 사위
딸이 돈을 벌었잖아요. 아들은 안 벌었겠어요.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권위주의에 맞서서 싸우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평판은 형편없고 리더십에서 이제는 물러날 것이다. 첫 번째도 사람들이 눈치를 봤는데 두 번째는 분명하다. 그 첫 번째 동안의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보면은 그리고 그의 정책은 국가 그 빚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저는 뭐 이 사람은 법무장관이니까 법에 대해서 얘기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의 한계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책임감 있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성실함이 필요하고 정직함, 그런 인격이, 기본 인격이 있어야지 되는데 트럼프는 그 같은 것을 갖췄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거의 없다 하면서 이 수많은 그 범죄로 기소된 뭐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도 여러 가지 법정에 너무 많이 드나들었잖아요. 본인이 아니라 변호사가 대신해서. 그런 것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형사 기소되고 한 것은 그의 인격에 대한 기소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부통령이라는 직책이 대통령 아래에 있을 때 해리스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지휘할 그럴 기회를 주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해리스를 쳐다보니까 공화당인 전 법무장관으로서 또 백악관의 법률 자문이었어요. 이 알베르토 곤잘레스가 가장 적합하고 능력이 있고, 뭐 지금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비교를 하자면 법치주의에 따라서 우리를 통합하는데 헌신할 사람이다. 뭐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카멜라 해리스 후보를 너무 진보적이라고 하고 너무 쉽게 누군가에게 조종당할까 봐 걱정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걱정이고 트럼프는 전에 과거의 행동과 발언을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통치할지 미스테리어스하다던가 아니면 의심한다던가 어떨까, 이런 게 전혀 없다라면서 알베르토 곤잘레스 전 아들 부시 시절의 법무장관이 해리스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자, 이게 있고요. 그리고 오늘 모든 신문의 탑뉴스 여기까지만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신문의 일면의 탑뉴스보다도 그 탑뉴스와 연관된 뉴스가 굉장히 인터레스팅 했는데요. 우선 모든 신문 일면이 어제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9.11 사태가 일어나고 23년이 지나서 정말 밤에 격렬하게 싸웠던 두 후보를 포함해서 그 과거의 시장들, 9.12 사태 당시 그 이후에 시장, 또 카멜라 해리스 후보, 트럼프 후보 만나서 악수도 잠깐 했고요. 이런 사진을 전부 싣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워싱턴 포스트,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JD 벤스 대통령, 부통령 후보와 나란히 섰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쟁적인 캠페인을 하다가 그래도 단결함을 보여줬다. 제가 이제 이 내용 보면서 이태원 참사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23년이 지났는데 어쨌든 가장 치열한 밤, 그 다음날 이런 것을 했다는 거고요. 필라델피아 데일리 뉴스는 필라델피아 정말 쓰라린 일을 하고 행동을 치렀던 라이벌이 서로의 차이점을 제쳐두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먼트를 보냈다. 단결된 성명을 보냈다. 우린 테러에 굴하지 않고 그 희생자를 기억하겠다는 거죠. 뉴욕타임스도 그 공격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들에게는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엄청난 잃어버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여기는 보여줬습니다.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헤드라인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한 말을 썼네요. We will never let anyone forget all those lost. 우리 누구에게라도 그 일로 생명을 잃은 사람을 결코 잊지 못하게 할 겁니다. We will never let 이런 것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것보다도 하나 제가 간단한 사진을 봤는데 뭐냐면요, 펜실베니아의 생크스빌, 어제 이제 이 뉴욕에서 이제 펜실베니아, 여기는 이제 비행기를 납치한 그 테러리스트들과 승객들, 그리고 이제 그 승무원들이 막 싸웠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비행기가 다음 목표를 생각하면 끔찍한 거죠. 그래서 거기 떨어진, 이제 거기를 가서
갔고 그리고 나서 근처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얼마나 소방대원들 나중에도 엄청나게 후유증 겪었잖아요. 소방국을 방문을 해서 그 자리에 이제 사망자의 친척이라든가 가족들도 있었거든요. 보니까 대통령이랑 다 거기 뭐 해리스 뭐 후보랑 가서 피자도 있었고요. 뭐 맥주도 있었고 점심으로 이랬는데 기자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못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안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그 X에 올렸는데 초당적인 것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답니다. 이 뭐 이런 국가 위험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는 뭐 다 같이 일을 해야지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 초당적인 것을 말하니까 트럼프 지지자였답니다. 당신이 이 모자를 써야지 된다 하고 마가 모자를 바이든에게 건네준 거예요. 그랬더니 바이든이 이 사진 보니까 트럼프라고 써 있어요. 트럼프라고 써 있고 2024년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또 대통령이 되길 원하는 사람의 빨간 모자잖아요. 그걸 썼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쓰고 나서 씩 웃는. 저는 이게 가장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져서 야, 뭐 아직까지 이 정도면 괜찮네 싶은데 또 이제 돌려놓고 보면 해리스였다면 썼을까? 트럼프였다면 해리스 모자를 주고 쓰라고 했다면 썼을까? 바이든 모자를 주고 쓰라고 했으면 썼을까? 이런 상상은 조금 해봤습니다. 이민자에게 아주 중요한 뉴스를 잠시 뒤에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어제 인플레이션 뭐 3년 만에 최저라고 2.5% 정도 8월 달에요. 2021년 이후에 처음인 겁니다. 팬데믹 한창 때였잖아요. 그래서 뭐 이건 당연히 다음 주에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뭐 시작한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이것과 함께 가솔린 값도 3년 사이에 지금 최저치랍니다. 이건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해리스 후보에겐 좋은 일이죠. 거의 이제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이런 건데 현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는요. 갤런당 어제 그 3달러 25센트였는데 일주일 전에는 3달러 31센트, 한 달 전에 3달러 45센트, 1년 전보다는 12%가 싸졌습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가솔린 값이 비쌌다 하면은 그 코비드 때 그때 뭐 사람들은 안 다녔어도 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 이벤트 때문에 그 가솔린 값이 뭐 비싸지고 이랬던 적이 많은데 그게 이제 점점 멀어지고 있고 시장이 균형을 좀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계절적인 요인도 있죠. 초가을에. 가을에는 사람들이 외출을 별로 안 하고 겨울도 그럴 테고 그럼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또 하나는 겨울철에 이제 가솔린의 성격이 조금 다르잖아요. 빨리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조금 그 만들 때 돈이 덜 드는 그래서 이제 겨울용 가솔린이라고도 하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딱 만들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오일 값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번 주 초에 배럴당 65달러 이것도 이제 2021년 이후에 최저고 왜 내려가냐면 이건 경제적인 그 글로벌 이벤트죠.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또 중국에서의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미국의 서부 텍사스 중진류도 7월 초에는 배럴당 83달러였는데 어제 보니까 뭐 68달러에 거래가 되더군요. 더군다나 오펙 플러스도 원래는 뭐 10월 달부터 이거 많이 생산한다고 하더니 그러면 뭐 해리스에게 좋은 거 아니야? 트럼프에게 좋아야지. 이런 얘기들이 설왕설래 하더니 결국은 그걸 연기해서 12월 달부터 뭐 생산 조금 늘리기로 했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백악관이 가솔린 값을 정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건 뭐 해리스 후보에게는 굉장히 좋아져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또 다른 계산을 하고 뭐 친환경 등등의 뭐 세금도 비싸고 하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11월 달이 되면 대부분 미국 지역에서는 3달러 이하까지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선거 그 즈음의 가격도 여전히 이걸 이제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 되는 데까지 우선 하나의 아이템만이라도 정리를 하고요. 어제 한 아버지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서 아이의 그 부모, 이 아이의 부모는 11살 아들이 지난해에 IT 이민자인데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했대요. 미국 면허증이 없었던 거예요. 사고를 내서 스쿨버스와 충돌해서 스쿨버스가 전복되고 아이들이 한 20명
뭐 병원에서 치료받고 이 11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자는 과실치사 유죄 판결을 받아서 9년에서 1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스프링필드가, 이 얘기는 이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스프링필드가 IT 이민자가 많아서 이래 하면서 막 이런 것들을 공화당에서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JD 벤스 부통령 후보가 이제 그쪽이 상원 의원이니까 그 지역구잖아요. 오하이오주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야 이게 바이든의 이민 정책 때문에 그런 거야. 해리스도 바이든 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만 이제 이 소년과 이민자들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의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토론이 있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다 좋다. 개고양이 얘기도 좋고 뭐 불법 체류자들 이런 얘기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아들, 숨진 11살짜리 아들을 정치에 이용하지는 말아라. 60살 된 보통 백인 남자가 교통사고로 우리 아이가 숨졌다면 이렇게 했는가. 왜냐하면 공화당에서 지금 살해했다. 이민자가 불법 체류자가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프링필드에 살고 있는 IT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도 아닙니다. 연방정부에서 허용을 한 미국 사람들이 하기 싫다는 일을 하고 있는 IT 이민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백인 남성이라면 그렇겠어? 아니잖아. 제발 우리 아이를 이용하지 마라 했는데도 그날 이제 이런 공개적인 기자회견 같은 것을 아버지가 했는데도 트럼프 후보가 밤에 이제 또 개고양이 이런 얘기하고 그 캠프 그 사이트에는 이 아이 이민자의 불법 체류자도 아니었을 텐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숨졌다 하는 것들 우리 아이를 절대로 이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공화당은 우리는 뭐 한다는 식이에요. 결국은 잠시 뒤에 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모든 이민자의 얘기기도 하고 또 미국에 친인척이 있는 많은 분들의 스토리, 미국 사회의 스토리니까요. 이게 지금 오하이오주의 스프링필드에서 IT 이민자들이 애완동물을 먹는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민 온 지가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뭐 이민을 기획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고요. 미국 사회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실이 아닌데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JD 벤스 부통령 후보 같은 사람, 테드 크루즈와 같은 텍사스주의 연방 상원 의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우파 음모론자들이 하는 얘기를 퍼뜨리는 겁니다. 오하이오주의 스프링필드가 뭐 한 인구가 거의 6만 명 정도인데 최근에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IT 사람들을 연방 프로그램으로 일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JD 벤스 후보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집값이 올라갔다.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이 아주 엉망이 됐고 그렇다 하면서 이제 이민자들이 뭐 개를 잡아먹고 고양이를 잡아먹고 이웃집 것도 뭐 공원 것도 잡아먹고 하면서 실제로 뭐 어떤 사람이 뭘 들고 가고 이런 것까지 막 내는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닌 거예요. 트럼프 후보도 그거 내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하고 JD 벤스도 지금까지는 증거가 안 나왔지만 증거가 나올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제보해 주세요. 얼마나 제보가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뭘 내놓지 못하는 건데 저는 그보다는 왜 이 스프링필드에 IT 이민자들이 많아서 이민자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이런 것들이 생기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헬스케어나 학교라든가 주택 공급 같은 거 부족하게 되겠죠. 단기간에 주민에게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정부에서는 그리고 그쪽에서 시정부, 주정부가 원했으니까 IT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IT 이민자들이 온 뒤에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활력이 있었습니다. 2010년 중반까지도 완전히 러스트벨트였어요. 오하이오주의 스프링필드라는 지역이. 그래서 이제 그 지역들의 리더들이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IT 이민자들이 도착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이민자들 스토리는 백인들이 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로 뭐 제조업이라든가 로컬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뭔가 조돌릴지 모르지만 러스트벨트가 살아나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좋다고 판단을 해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앞서 말씀드린 반이민 정서가 뭔가 사고였었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얘기한 것처럼 이민자가 몰고 가던 미니밴이 버스를 쳐서 아이가 버스 안에 있던 아이가 한 명이 숨졌다 하는 이런 정서가 나오고 이민자들을 엄청 이제 흉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애완동물을 막 납치까지 해서 먹는다. 뭐 누가 뭐를 들고 가는 사진을 찍고 하는데 지금 다 아니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경찰국이나 시정부나 이런 데서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고양이를 누군가가 먹었는데 175마일 떨어진 곳에서 IT 이민자가 아니라 오하이오에서 태어난 여성이 그래서 결국 그 여성 동물 학대 뭐 해서 기소가 됐거든요. 스프링필드 경찰도 이민자들이 이런 일이 없다 하는데도 공화당에서 이거 이용을 하는 겁니다. 반이민 정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와일드한 루머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때 보통. 그러면 정치인과 경제 전문가 그리고 정치도 아주 단기간 내 임기에만 좋으면 돼 하는 사람들과 장기적으로 우리 동네에 이게 좋겠구나 생각하는 사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은 마이크 드와인 공화당의 온건한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온건한 주지사가 그래 이민자들 때문에 뭐가 나빠져 이렇게 한다 하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 주에서 뭐 얼마를 지원한다고 하던가요? 250만 달러를 스프링필드의 헬스케어 같은 것을 하기로 내가 지원을 한다. 나는 IT도 20번을 방문했고 그 사람들 IT 사람들 너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스토리가 돼 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브라이언 타필라와 이지 변호사 그룹 용자나라 공동 후원이고요.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는 못 전해드렸지만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